아줌마,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숙자 같은 차림의 중년 여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15살 쌍둥이 남매 미르와 마루는 여자의 지저분한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고 황급히 달려가 양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아이는 여자를 벤치에 조심스레 앉혔어요. 아이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이 여자는 사실 두 아이가 2살 때 헤어진 엄마 윤연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만난 아이들 앞에서 연희는 북받치는 감정을 꾹 참아냈어요. 두 아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멀어지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희와 아이들은 왜 헤어져서 아이들이 엄마를 못 알아볼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달림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연희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공손히 열어주었어요. 연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비서가 뒤를 돌아보며 손수건을 건넸어요. 연희는 손수건을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길이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2살 때 헤어진 내 아이들이 맞아요. 얼굴만 봐도 남편을 꼭 닮았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연희는 1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연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유진수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를 운영했어요. 2살배기 쌍둥이 미르와 마루는 아빠를 닮아 똑 부러지게 말을 배워가며 집안을 제잘거림으로 채웠죠. 저녁이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진수가 미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마루가 깔깔 웃으면 연희는 그저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진수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진수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잇따라 발을 뺐고 자금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진수는 밤새 사무실에서 머물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던 남편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사장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안한 밤을 지새운 이튿날 아침,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들이 연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곧이어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진수 사장 부인 맞죠? 빚 갚으시죠? 남자들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을 꼭 안고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연희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인 유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연희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고모 진이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우리까지 엮이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피해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세요. 진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연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표정은 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었어요.
연희는 쌍둥이 남매 미르와 마르를 안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애들은 두고 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우리 집안 핏줄이야. 애들까지 빚쟁이한테 쫓기게 할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애들 데리고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두고 가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애들은 우리가 키울게요. 언니가 데리고 있으면 애들만 고생이에요. 연희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르와 마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2살배기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엄마의 떨림을 느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복갔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애들 때문이라도 두고 가세요. 빚쟁이들이 애들까지 괴롭힐 거예요. 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겨우 2살 세상 물정 모르는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빚쟁이들은 가차 없었어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르야, 마루야.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기다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연희는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미르와 마루가 엄마를 향해 작은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연희는 뒤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현관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렇게 연희는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잠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연희는 버텼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살아냈어요. 차 안에서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연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차창 밖으로 높이 솟은 빌딩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몰라봤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희가 집을 떠난 뒤 2살배기 쌍둥이 미르와 마루는 할머니와 고모 진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핏줄인 손주들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웠고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미르와 마루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라진 아들 진수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그녀를 갉아먹었어요. 밤이면 홀로 눈물을 흘렸고 낮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연희가 떠난 지 1년 후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겨우 3살이 된 미르와 마루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어른들의 슬픔을 느끼며 조용히 구석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비호해주던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진이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밥을 챙겨주는 일도 재워주는 일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애들은 알아서 크겠지. 진이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아이들을 안쓰럽게 여겼어요. 밥을 챙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며 그나마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가정부도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편 연희는 여전히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끈질겼어요. 연희가 어디로 가든 그들은 뒤를 쫓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사람들 눈을 피해 이동했어요.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미술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청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손끝과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따뜻하게 잘 있겠지. 연희는 미르와 마르를 떠올렸습니다. 시댁에 있으면 최소한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경비가 아침 순찰을 돌며 계단을 올라왔어요. 연희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얼어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연희가 가방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0대 여성이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관장님. 경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 관장이라 불린 여성은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몸, 초점 없는 눈빛. 한 관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라오세요. 한 관장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어리둥절했지만 한 관장을 따라갔어요. 미술관 관장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연희를 감쌌습니다. 한 관장은 연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내왔어요. 드세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졌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 관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윤연희입니다. 윤연희? 한 관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양면자수 장인 최순복 여사의 손녀가 아니세요?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옛날에 최순복 여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 연희 씨를 본 기억이 나네요. 한 관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께 자수를 배우셨나요? 네, 배우긴 했는데.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굳었겠지만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한 관장의 제안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일단 해봐요. 하지만 일단 해보자고요. 한 관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관장은 연희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빚쟁이들의 추격에서 벗어난 연희는 한 관장이 마련해준 작은 작업실에서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부도 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 적네요. 뭔가 이상한데. 한 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연희는 그저 남편이 실종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바늘을 놓았던 손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작업실에 앉아 한 땀 한 땀수를 놓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연희의 솜씨는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정교해졌어요. 고통 속에서 견뎌낸 세월이 바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관장은 연희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했고 연희의 이름은 순식간에 알려졌어요. 이런 정교한 양면자수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얼마든지 낼게요. 제게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연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민하던 연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려운 여성들을 찾아 나섰어요. 손재주가 좋지만 형편이 어려워 기회를 잡지 못한 여성들을 뽑아 자수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어요. 연희는 한 관장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정성 어린 가르침 속에서 그녀들의 실력은 빠르게 늘어났어요. 파우치, 손수건,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 라인이 생겨났고 품질은 최고급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서 협업을 제안했고 일본 백화점에서 독점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연희의 양면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10년이 흐른 뒤 연희는 세계적인 양면자수 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 13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타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희를 데리러 갈게.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힘을 갖췄으니 아이들을 찾을 차례였어요. 13년 동안 미르와 마르는 고모 지니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아이들을 학대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너희 아빠는 죽었어. 그리고 엄마는 바람나서 너희를 버린 거야. 지니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어린 미르와 마르는 고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지? 너희는 고 하나 다름없어.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지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마루 닦기까지 모든 일을 했어요. 빨리 안 해? 오늘 저녁 늦으면 밥 굽는 거야. 지니는 조금만 늦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르와 마르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뎠어요. 오빠 미르는 동생 마르를 챙겼고 마르는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둘만의 작은 세계에서 서로가 전부였죠. 어느 날 밤과 후였습니다. 미르와 마르는 학교에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고모가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두 아이는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노숙자 같은 차림의 중년 여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어요. 미르와 마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여자의 양팔을 부축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마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두 아이는 여자를 가까운 벤치까지 이끌어 앉혔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정교한 양면자수가 놓인 파우치와 손수건이었어요. 꽃과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거 너희 줄게. 고마운 마음이야. 여자는 미르에게 손수건을, 마루에게 파우치를 건넸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루는 파우치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르도 손수건을 소중히 받았어요. 아줌마 괜찮으시면 저희는 먼저 갈게요. 두 아이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오는 거야? 죄송해요, 고모. 길에서. 변명하지 마. 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빨리 저녁 준비해.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네, 지금 할게요. 미르와 마루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마루가 파우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그거? 진이가 다가왔어요. 마루의 손에서 파우치를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거? 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우치를 뒤집어 보더니 양면자수를 확인했어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양면자수였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어디서 났냐고.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마루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길에서. 아줌마 한 분이 주셨어요. 어떤 아줌마? 노숙자 같은 차림이었는데 비틀거리셔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주셨어요. 미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파우치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윤현이? 진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양면자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을 줬다는 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이런 거 만들 여유가 있을 리 없잖아.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거 받아오지 마. 알았어? 진이는 파우치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마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이는 쏘아봤어요. 닥쳐. 빨리 저녁이나 준비해. 미르와 마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이는 거실에 혼자 남아 파우치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돈을 벌어서 다시 나타나려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진이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만약 연희가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만약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진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그럴 순 없어. 내가 다 차지한 건데. 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연희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시댁에 두고 온 미르와 마루.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 수 없었어요. 연희는 사람을 풀어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시댁 주소로 가봤는데 이미 이사를 갔더군요. 주민등록 조회 결과 현재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입니다. 조사 결과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고모 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진이 손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진이가 아이들을 잘 돌볼 리 없어. 연희는 직접 아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타날 수 없었어요. 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희는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하고 아이들 학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도 가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3년 만에 본 미르와 마루. 아이들은 연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쓰러지는 연희를 부축해줬어요. 착한 아이들로 자랐더군요. 연희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어요. 남편은 어떻게 된 걸까? 연희는 남편 유진수도 찾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회사 부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처음에는 빚 때문에 스스로 숨었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희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한 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도 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 적다는 말.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진수는 유독 동생 진희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다고 했어요. 연희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남편의 실종, 회사 부도, 모든 걸 다시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탐정은 몇 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어요. 13년 전의 기록을 뒤지고 당시 회사 직원들을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탐정이 연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분의 회사 부도는 조작극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희 씨가 경쟁업체와 손을 잡고 회사 정보를 빼돌렸어요. 거래처들도 진희 씨가 뒤에서 공작을 벌여 발을 빼게 만든 겁니다. 탐정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은행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증인 진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진희 씨는 오빠인 유진수 사장님을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유진수 사장님은 살아계십니다. 뭐라고요?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설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 병원이에요. 유진희 씨가 오빠를 그곳에 가뒀습니다. 13년 동안 그곳에? 네. 계속 안정제를 투여받아 몽롱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희는 책상을 짚고 몸을 가누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13년 동안 감금돼 있었다니,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이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즉시 움직였어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연희는 원장을 만났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연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원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이 정도면 가능하겠군요. 남편을 보여주세요. 원장은 연희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창문도 없는 방 안에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수였어요. 하지만 13년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몸, 텅 빈 눈빛, 굳어버린 표정. 안정제에 절여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야. 연희야. 연희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진수는 연희를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연희는 원장을 돌아봤습니다. 절대 유진이에게 알리지 마세요. 계속 똑같다고 보고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빼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은 돈을 받은 만큼 협조했어요. 연희는 진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투여된 약물을 빼내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진희, 절대 용서 못해. 당장이라도 진희를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진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비가 끝나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연희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유진수는 조금씩 정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곁을 지켰어요. 괜찮아요, 여보. 이제 안전해요. 연희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수의 눈빛이 조금씩 초점을 찾았어요. 2주가 지나자 연희를 알아봤습니다. 해?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저예요. 여보.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진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13년 동안 갇혀있던 어둡고 좁은 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은, 미르와 마르는?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연희는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3년 전 회사 부도가 조작극이었다는 것, 동생 진희가 경쟁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것, 진수를 사설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며 키웠다는 것까지. 진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진희가, 내 동생이, 어떻게. 진수의 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연희.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는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13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수는 달라졌습니다. 재활치료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진수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13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퇴화했고 관절도 뻣뻣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몇 년은 걸릴 재활 과정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워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걷기 연습을 할 때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데려와야 해. 그리고 진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3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6달 만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속도예요.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담당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진수는 몸을 회복하는 동안 연희에게서 사업 이야기도 들었어요. 연희가 어떻게 재기했는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지. 진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당신과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한편 진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온 양면자수 파우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연희가 나타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꿈이었죠. 설마 그럴 리 없어. 진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진희는 회사 사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오빠를 치우고 차지한 이 자리.
오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쌍둥이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요. 사실 연희를 쫓던 사채업자도 진이가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를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오빠의 아이들이 있어 아직 재산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미르와 마루가 상속인이었으니까요. 진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진이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그 파우치,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정신병원 원장에게였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저 유진이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오빠, 유진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변화 있나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희에게 이미 매수된 상태였죠. 아니요, 전혀요. 그대로입니다. 문제없이 잘 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죠? 네, 걱정 마세요. 계속 안정제 투여하고 있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진이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휴,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연희가 나타나면 아이들까지 모두 처리해야겠어. 그래야 재산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어. 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탐욕은 진이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이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오빠가 감금했던 병원에서 나와 재활에 성공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파우치 사건 이후 진이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연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희가 돈을 벌어서 돌아온다면 진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연희가 나타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럼 이 회사와 오빠의 재산도 뺏길 것입니다.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연희와 아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재산을 완전히 독차지하기로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르와 마루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아침 수업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미르, 유마루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교무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혹시 고모가 또 뭐라고 했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르와 마루는 멈춰 섰어요. 낯선 중년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과 수척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미르야, 마루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구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얘기할 곳으로 가자. 교감 선생님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르야, 마루야. 엄마야. 네.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고모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는 바람나서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진수가 나섰습니다. 아빠도 죽지 않았어. 나야, 너희 아빠. 미르와 마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미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13년 전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기였던 미르와 마루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마루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2살 때야. 진수는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모 진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빠는 어떻게 감금당했는지, 엄마는 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미르와 마루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응. 고모는 우릴 갈라놓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어. 연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너희가 도와준 노숙자 아줌마. 그게 바로 엄마였어.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보러 간 거야. 아, 그때 마루가 파우치를 떠올렸습니다. 2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느꼈던 고모의 냉대, 폭언, 학대가 모두 떠올랐습니다. 반대로 이 낯선 부부에게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저희 엄마 아빠예요? 마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연희가 2 팔을 벌렸어요. 미르와 마루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연희가 2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진수도 다가와 네 식구가 하나로 안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하다. 너희를 힘들게 해서. 진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르와 마루도 눈물을 흘렸어요. 1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2 아이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네 식구는 서로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고모한테 가야 해요? 마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고모한테 안 가.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진수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미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연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이는 회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르와 마루가 조퇴했다는 겁니다. 뭐, 누가 데려갔는데? 보호자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이는 황급히 회사를 나섰어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진이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비빅. 문이 열렸습니다. 진이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거실 소파에 4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르와 마루,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 있는 오빠 유진수와 윤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13년 만에 동생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이야.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이는 황급히 표정을 바꿨어요. 모르는 척하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르야, 마루야, 이리 와.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고모. 미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고모가 아빠를 감금했다는 것도, 엄마를 쫓아냈다는 것도, 우리한테 거짓말했다는 것도요. 마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다 안다, 진이야. 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날 가뒀는지, 어떻게 내 아내를 쫓아냈는지, 어떻게 내 아이들을 학대했는지. 진이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오빠, 오빠 나는 변명하지 마.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난 이미 실종 신고를 취소했어. 뭐? 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법원에 감금 피해 사실을 증명했고 어제 정식으로 실종 상태가 해제됐어. 난 이제 법적으로 살아 돌아온 거야. 진수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회사, 부동산, 계좌 전부 내게 돌아왔어. 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목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했어. 감금, 정보 유출, 횡령, 아동학대, 사기. 증거도 다 있어.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오빠. 진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용서를 빌어? 응,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질투가 났어. 오빠는 회사도 있고 예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아내를 쫓아냈어? 나를 13년 동안 감금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 아이들을 학대했지? 연희가 나섰습니다.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집안일 다 시키고 학대했잖아요. 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나만 해쳤으면 용서했을지도 몰라. 내 동생이니까. 진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해치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빠, 넌 선을 넘었어, 진이야. 가족을 해쳤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수가 문을 열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진희 씨죠? 감금, 횡령,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진이가 발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가 더 많이 가졌잖아. 이제라도 내가 갖는 게 당연한 거야. 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채 소리만 질렀습니다. 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경찰들이 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미르와 마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고모였습니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막상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괜찮니, 애들아? 연희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마루가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우리 네 식구만 행복하게 살면 돼. 진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며칠 후 진이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감금, 횡령, 아동학대 등 죄목이 많았습니다. 항소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억울해. 난 억울하다고. 진이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한편 내 식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3년 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이었으니까요. 미르와 마루는 갑자기 나타난 부모님이 낯설었고 진수와 연희도 훌쩍 자란 아이들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연희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미르와 마루는 처음으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마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수는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영화도 봤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미르가 수학 문제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진수는 정성껏 설명해 줬어요. 주말에는 네 식구가 함께 외출했습니다. 놀이공원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1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마루가 말했어요.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연희가 마루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미르와 마루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어느 저녁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뿜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수는 연희의 손을 잡았고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르와 마루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만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3년 동안 찢겨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식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진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게 가장 큰 복수야. 연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을 아이들에게 줄 거야. 미르와 마루는 부모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네 식구의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사랑과 함께, 그리고 희망과 함께, 탐욕의 눈이 먼 고모의 배신, 감금당한 아빠, 쫓겨난 엄마, 그리고 학대받으며 자란 쌍둥이 남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